뺨한 대로 시작된 재판. 나는 김선옥이다. 72살 국세청에서 30년을 보낸 사람. 오늘 새벽에도 5시에 눈이 떠졌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지만 사실 잠이 달아난 건 며느리 생각 때문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노인 인권을 설파하는 그 반듯한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부모를 모시는 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입으로 나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시어머니, 노후 준비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한테 기대는 건 너무 구식이지 않나요? 하지만 나는 참았다. 국세청에서 배운 건데 입을 떼기 전에 증거부터 챙기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 오세린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그날 저녁 아들 민우가 전화했다. 엄마, 좋은 일이 있어서요. 저녁에 다 같이 모이죠. 판사가 된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엄마를 힘없이 부르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며느리 집 거실에는 샴페인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도 와 있었는데 반짝이는 브로치와 명품 스카프 차림새가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 우리 세린이가 드디어 부장판사 승진이 확정됐어요. 사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 남편이랑 가족들이 믿어준 덕분이죠. 그때까지는 좋았다. 축하받을 일이니까 샴페인도 마시고 미소도 지어줬다. 하지만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니어 프리미엄 케어 레지던스 입소 신청서. 엄마,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3층 빌라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시고.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집,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실버타운 입소비도 필요하고 민준이 유학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내 집을 팔라고? 남편과 둘이 은행 대출 갚아가며 마련한 내 유일한 보금자리를, 남편이 죽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집을. 선우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은 남의 손에 넘기지 마. 나는 아직 내 밥은 내가 해먹고 내 다리로 계단을 올라간다. 내 말에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진짜 쓰러지셨을 때 누가 책임져요? 저도 법원일, 방송, 로펌 자문까지 하느라 정신없어요. 시어머니까지 제가 감당하라는 건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다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다. 가진 것도 없이 들어와서는 우리 집안일에 자꾸 참견하고. 도대체 뭘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이라는 말이 내 귓속에서 맴돌았다. 30년 동안 회계장부와 싸우고 숫자와 증거 속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내 인생이 며느리 눈에는 가진 것 없는 늙은이로만 보였던 것이다. 그때 손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집, 내가 좋아했는데.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민준이 손을 더 꼭 잡았다. 가만 놔둬. 얘도 우리 가족이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며느리가 이를 갈았다. 시어머니,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은 법적으로 위협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다. 넌 그 정도 상식은 알 테지. 내가 차분하게 말하자 며느리 눈이 번뜩였다. 그러니까요. 법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너는 법조문을 잘 외운 판사겠지. 하지만 나는 그 법조문들 뒤에 숨은 인생들을 들춰내던 직업을 평생 했단다. 그래도 내 집 처분은 내가 결정할 거다. 내 말에 며느리가 폭발했다.
테이블 위 서류를 힘껏 밀어버리며 소리쳤다. 시어머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세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멸치처럼 마른 손이 내 뺨으로 날아왔다. 딱! 순간 오른쪽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색이 돌아왔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거실은 숨막히도록 조용해졌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제발 좀 체면 지키고 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집안 망신 그만 시키시라고요.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것처럼 또렷한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 저 애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30년 동안 재벌 탈세를 파헤치던 조사관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오래전에 내 손으로 들춰냈다는 사실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나는 흩어진 서류들 사이의 한 장을 눈으로 훑어봤다. 김선옥 소유동 빌라 근저당 설정 계획서 담당 변호사 오세린. 며느리의 이름이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위로 내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된 한 파일명이 떠올랐다. 국세청 특수조사 3과 2002-11. OSR 의심 계좌네요. 며느리는 몰랐다. 내가 언젠가 어느 밤 그 이름을 조사 대상 명단에서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민준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할머니, 또 올 거지? 아이의 눈이 울음에 젖어 반짝였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다시 올게.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오진 않을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오른쪽 뺨은 아직도 뜨거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또렷하고 차가웠다.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해볼까? 며느리가 모르는 과거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묻혔던 진실이 깨어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뺨에 화끈거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오래 묻어둔 무언가의 각성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3층 빌라 계단을 오르며 문득 생각했다. 며느리는 내가 가진 것 없는 늙은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30년 동안 국세청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남겨둔 그것이 있지 않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침실 깊숙한 곳, 옷장 뒤에 숨겨둔 회색 철제 상자.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절대 이 상자만은 건들지 마라.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유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예언이었나 보다. 열쇠를 돌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가장 위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낡은 봉투와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문서철이 숨어 있었다. 특수조사 3과 2002년 11월 OSR 관련 계좌 추적. OSR. 그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니셜이지만 당시 국세청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계좌의 배후에 어떤 거대한 가문이 숨어 있는지를. 당시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해서 잠정 보류로 끝났다. 하지만 남편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언젠가 다시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올 날을 대비해 모든 자료를 보관해 둔 것이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니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래,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갖고 있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올리 만무한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예상 밖의 얼굴이 나타났다. 조태진. 국세청 시절 내 가장 믿음직한 후배였고 지금은 본청 감찰팀 과장으로 있는 아이였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 아드님 집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퍼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파트 단지 블랙박스 영상이 SNS에 유출됐습니다. 시어머니 뺨 맞는 장면이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세상에 퍼졌다고? 태진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들이 가득했다. 판사 며느리의 민낯, 시어머니 뺨 때리며 집에서 내쫓아 고부 갈등 현실. 이게 맞나요? 법복 입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조회수는 이미 수만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태진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서류철로 향했다. 표지를 보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선배님, 혹시 그거 2002년 OSR 계좌건입니까? 그래. 그건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당시에도 위험했지만 지금은 더 위험해요. 나는 서류철을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진아, 위험해서 지금 꺼내는 거다. 그의 눈이 커졌다. 설마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되돌리는 거지. 그때 태진의 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다. 선배님, 오세린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언론사 법무팀에 연락해서 명예훼손 고발 준비에 들어갔어요. SNS 영상을 편집된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고발 대상에 선배님 성함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뺨을 맞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려 한다는 말인가. 태진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좀 도와줄래?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선배님,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제가 신입일 때 선배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오랜 세월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우선 며느리 쪽 움직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 집안 아직도 OSR 계좌와 연결된 흔적들이 있어요. 당시 선배님 남편분이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이유 기억하시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계좌가 진짜 열리면 어느 집안 하나는 풍비박산 날 거야.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그 집안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태진이 돌아간 후 나는 다시 상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조용히 꺼냈다. OSR 비공식 참고인 명단. 명단 하단에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오세린. 며느리 이름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유독 내 집에 집착하는 이유, 아들의 빠른 승진,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업 확장, 그리고 오늘의 뺨. 모든 것이 이 한 글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다. 태진아, 내일 오전에 만나자. 20년 전 끊어진 조사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린아, 네가 나한테 손을 올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뺨의 따가움은 이미 사라졌지만 내 안에서 깨어난 무언가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20년 전 그 아이가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알람도 아니고 전화도 아닌 끊임없이 울려대는 카톡 알림음이었다. 눈을 비비며 폰을 켜자 화면이 온통 메시지로 뒤덮여 있었다. 동창회 단톡방, 옛 직장 동료들, 심지어 아파트 주민 방까지 난리가 났다. 선호가, 이거 너 아니야? 혹시 기사 속 시어머니가 자네? 너무 충격받지 마, 괜찮아? 손가락이 떨렸다. 링크를 눌러 영상을 재생하자 어제 그 치욕적인 순간이 내 눈앞에서 다시 펼쳐졌다. 거실에서 샴페인 잔이 깨지는 소리,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내 뺨을 후려치는 그 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실화냐 이거? 판사 며느리가? 시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법관이야? 표정 봐라. 얼마나 참았을까. 내 삶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었는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후드티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누구세요? 저 영상 보고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기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경하러 온 건가? 영상 말고 그 판사 얘기 때문에 왔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그 말에 문을 열어주었다. 젊은 여성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거실에 앉더니 모자를 벗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마른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어제 올라온 그 영상. 제가 올렸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A사 용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커뮤니티 게시글 화면이 출력되어 있었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실시간 판사 며느리에게 뺨 맞는 시어머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냐? 그런데 작성자 닉네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저릿해졌다. 작성자 OSR 2002. OSR.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이야. 글 쓴 사람. 당신이야? 네. 제가 올렸습니다. 왜?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 판사 때문에. 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무슨 뜻이야? 저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땐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녀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20년 전 아버지를 따라 국세청 민원실에 갔던 그 꼬마였어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다. 국세청 민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작은 여자아이. 종이봉투를 꼭 쥐고 나에게 몇 번이나 인사하던 얼굴. 아저씨, 우리 아빠 회사 억울하대요. 이상한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혹시 내 아버지 성이 하시니?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네, 하도영. 그때 작은 폐업 전문 회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판사 며느리랑 얽혀 있었어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다. 오래된 장부 복사본, 거래 내역표, 진술서들, 그리고 법원 판결문. 아버지 회사가 어느 재벌 계열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계약서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도장과 회사 직인이 찍혀 있는 계약서들인데 아버지는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고해 부도, 사기성 거래, 그리고 대표이사 하도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판결 내린 사람이 지금 어르신 며느리예요. 판결문 하단에 판사 이름이 눈에 박혔다. 담당 재판장 오세린.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고 결국 감당을 못하셨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선고일 딱 1년 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 있었다. 왜 나를 찾아왔니? 그녀가 폰을 꺼내 어제 영상을 보여주었다. 처음엔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영상 속 판사를 보고 손이 멈췄어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찾아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판결 내린 판사 이름을.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처음엔 그 판사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잊으려고 했는데 어제 저 영상을 보고 그럼 어제 우리 집 앞에 네. 저 배달 알바를 하고 있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배달 나갔다가 우연히 어르신이 뺨 맞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엔 찍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판사 얼굴을 보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복수하려고 찍었는데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어르신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가 봉투맨 아래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래서 이걸 맡기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녹음이에요. 재판 끝나고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던 걸 몰래 녹음했었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 다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대편 회사 쪽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 같아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OSR 계획대로 진행된다니, 판사님도 이미 얘기 끝났다니. 그런 말들이 나와요. 혹시 그 변호사 이름 기억하니? 기억해요. 아버지가 통화 끝나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세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다시 한번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재벌 계열사의 기묘한 하청 계약, 열리지 않았던 SR 계좌, 20년 전 민원실에서 울던 소녀, 그리고 지금의 내 며느리. 모든 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다. 조태진이었다. 선배님 급합니다. 어제 올라온 영상 작성자가 오늘 오전에 계정 정지당했어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요. 그리고 오세린 판사가 지인들한테 시어머니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예전부터 문제였다고 떠들고 다닌 단톡방 캡처가 돌고 있습니다. 옆에서 듣던 소녀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태진아, 지금 내 옆에 그 계정 주인이 와 있어. 그리고 너와 내가 20년 전에 놓친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도 가져왔어. 선배님, 혹시 또 물러서실 생각이세요? 그때 그 질문이 20년 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던져졌다. 그때 나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삼켰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는 아버지를 잃고도 끝까지 진실을 붙잡고 사는 젊은 세대가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전화를 끊자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래전 민원실에서 나를 올려다보던 작은 눈동자가 이제는 나와 같은 선상에서 이 부당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너 아버지 억울함을 푸는 싸움이기도 해. USB를 손에 쥔 채 나는 단단하게 말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너도 있고 태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다 보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뺨을 때리던 그 손, 웃으며 집을 빼앗으려던 서류들. 세리나, 네가 숨겨놓은 OSR의 진짜 얼굴. 네가 법정에서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들을 이제 하나씩 끌어올려 보자. 이 싸움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 기득권과 약자, 침묵과 증언이 맞붙는 싸움이었다. 이제 진짜 판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사장, 권력의 실체가 드러나다. USB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나는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국세청 본청 군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몇 년 전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몸이 먼저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뺨의 멍자국이 거울 속에서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조태진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어두웠다. 국세청에서 오래 버틴 놈답게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예민한 그였다. 선배님, USB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녹음 파일, 20년 전 하도영 씨 음성이 확실하고 조작 흔적도 없어요. 근데 뭐? 판결 직전에 오세린 판사가 담당 로펌과 직접 만난 정황이 나옵니다. 그때 외부인 면담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어요. 내 허리가 곧게 펴졌다. 삭제했다고? 그럼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지. 네. 그리고 태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로펌, 지금 사도님 쪽 대기업 계열과 얽혀 있습니다. 아드님 진급 과정도 그 라인에서 지원받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머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예감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우는 몰랐을 거야.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아들이 약하고 어리석을 순 있어도 부정을 공모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선배님, 이 정도면 감찰에 정식 제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시작하면 선배님 가족도 다칠 수 있어요. 아드님 커리어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검찰, 법원. 그 세계는 한 번 찍히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곳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태진아, 물러서고 싶으면 지금 말해. 그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다. 저 선배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정의는 편할 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애써 참았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같은 시각 오세린의 반격. 정확히 그 시간 법원 근처 고급 카페에서 오세린은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판사 며느리 갑질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감찰실에서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오세린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어머니 같은 분한테 한마디 했다고 난리야? 저 여자는 원래 문제가 있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맞은편에 앉은 오세린의 엄마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세린아, 그 영상에선 네가 때린 거로밖에 안 보여. 설명하려면. 설명? 그걸 믿어주겠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맞으면 무조건 며느리가 악이죠. 오세린의 눈동자는 불안함을 넘어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무너지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일단 우리도 움직여야겠어. 민우한테 연락해서. 민우 오빠는 안 돼. 오세린이 단호하게 잘랐다. 오빠는 지금 너무 불안정해. 판사가 자기 어머니를 버렸다는 이미지라도 퍼지면 오빠 커리어 끝이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 그래서 난 보호자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이걸로 밀어붙일 거예요. 오세린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위험해. 왜요?
만약 그분이 예전에 국세청에 있었던 걸 사람들이 알면. 오세린의 엄마는 말끝을 흐렸지만 오세린의 눈이 커졌다. 잠깐. 뭐라고요? 몰랐니? 시어머니 국세청 특수조사과 출신이었다던데. 그 순간 오세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국세청? 특수조사과. 그 단어는 오세린에게 단순한 공무원 경력이 아니었다. 과거 집안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던 금기어, 판사 임용 직전에 확인된 어떤 계좌 흐름. 말도 안 돼. 그녀의 턱 끝이 떨렸다. 설마 그 사건과? 세린아, 네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아니야. 오세린이 몸을 일으켰다. 지금부터 제일 조심해야 할 건 그 여자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야. 같은 저녁 아들과의 첫 충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창가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들이었다. 엄마, 왜 내 전화 안 받아?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아들은 한참 서성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말을 꺼냈다. 엄마, 그 영상 말인데. 세린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엄마한테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럼 나한테 뺨을 왜 날렸니? 아들은 말을 잃었다. 침묵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엄마, 일 크게 만들지 마. 부탁이야. 그 말에 내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내 아내가 내 뺨을 때렸고 내 아내가 내 집을 탐냈고 지금 내 정신 상태를 문제 삼겠다고 떠들고 다닌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다. 황망하고 겁먹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엄마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넌 모르는 게 좋을 거다.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네가 걱정하는 건 내 커리어지만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진실을 걱정하는 중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그가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피하고 있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밤 11시 또 하나의 폭로. 그날 밤 태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가? 언론에서 단독 나왔어요. 20년 전 재판 조작 의혹 관련해서 오세린 판사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지금 익명 제보자로 어떤 젊은 여성이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사람, 혹시?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우리 집에 와서 USB를 건네던 그 소녀가 떠올랐다. 그래, 나도 방금 기사 봤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그 아이는 잊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판결을, 그리고 20년 뒤 자신을 홀로 국세청 민원실에 앉혀두고 울리게 만든 그 판결문을. 마지막 장면 날아든 위협. 전화를 끊고 돌아선 순간 현관 밑 틈 사이에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누군가 살금살금 다녀간 모양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김선옥 씨,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멈추세요. 이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5.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서명은 단 하나의 알파벳도. 오세린의 이니셜인가 아니면 20년 전 보고서에 적힌 그 악명 높은 코드네임 O.S. 아인가. 나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서류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린아, 이제 시작했다. 너도, 그리고 내 뒤에 숨어 있는 그 OSR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었다. 며느리는 위협장까지 보내며 나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뺨을 때린 그 손으로 이제는 협박까지 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국세청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다. 이 정도 위협으로 물러설 내가 아니다. 오세린, 네가 건드린 건 그저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야. 네가 묻어버리려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무너지는 것들과 붙잡아야 하는 것들. 이틀 뒤 아침 뉴스가 나를 깨웠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굵은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현 부장판사, 20년 전 재판 조작 의혹, 국세청 검찰 합동조사 착수. 앵커 옆에 떠있는 얼굴은 내가 잘 아는 얼굴이었다. 법원 정복을 입은 오세린. 늘 카메라 앞에서는 부드럽고 단정했던 표정인데 오늘은 사진 속 눈동자마저 낯설게 보였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제보자와 당시 피고인의 유족이 남긴 녹취 파일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해당 판결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 흐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판결 나기 전에 로펌에서 전화가 왔어요. 판사님이랑 얘기 끝났다고. 그쪽에서 열어둔 계좌로 돈이 들어갈 거라고. 나는 소파 가장자리를 꼭 움켜쥐었다. USB에 있던 녹음, 하도영 씨의 마지막 목소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우였다. 엄마, 뉴스 봤어? 봤다. 수화기 넘어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녹음 파일, USB, 국세청 제보. 엄마 말고 누가 하겠어.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 되어버린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지금 세린이 인생 끝내겠다는 거야? 내 인생까지 싸그리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민우야,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한 판결로 채워진 거다. 내가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20년 전에 잘못 내려진 판결뿐이야. 그 판결 나랑도 얽혀 있어. 그가 소리쳤다. 나 그때 재임용 심사 앞두고 있었어. 처가 쪽에서 이번 사건 깔끔하게 처리하면 인사에 도움될 거다. 다 들었단 말이야. 순간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때 나 아무것도 못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안 그러면 내가 떨어질까 봐. 아버지 죽고 나서 처음으로 붙잡은 기회를 놓칠까 봐.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래서 지금 더 무서워. 이게 다 드러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진 그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옥졸었다. 점심 무렵 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합동 전담팀 꾸렸어요. OSR 계좌 추적 다시 시작입니다. 민우는 오늘 오후 법원에서 조사위원회 소집된답니다. 이해 충돌 여부 확인이라는데 사실상 압박이죠.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누군가는 다쳐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 누군가에 내 아들이 포함될 줄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선배님, 이 싸움 선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질 겁니다. 오세린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재벌 라인, 로펌, 법원, 정치까지. 알아. 그래도 해야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다. 20년 전 민원실에서 울던 소녀를 두고 돌아섰던 그날부터 후회는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오후 3시 집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낯선 남자 둘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검은 서류 가방, 딱딱한 표정. 김선옥 씨 댁 맞습니까? 로펌에서 나왔습니다. 그 로펌 이름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곳이었다. 어르신 댁 부동산 관련해서 법적 절차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이 펼쳐 보인 서류에는 근저당 설정 및 강제 경매 신청 사전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 이게 뭐냐? 이미 사인하신 위임장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며느님과 함께 오셨을 때 실버타운 입소 계약 관련 설명하면서 같이 받으셨는데요. 그때가 떠올랐다. 며느리가 서류 여러 장을 넘기며 어머니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라고 했던 날. 나는 글자를 못 읽은 게 아니었다. 그냥 믿었던 거였다.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확인해 보겠소. 그러자 남자가 덧붙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판사님을 정신적 학대 가해자로 지목하신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사님 명예를 훼손하신 게 간접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 부동산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입 닥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협박이었다. 남자들이 돌아가자 다리가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등록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세린이었다. 할 말 있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니, 지금 당장 그 USB랑 서류들 국세청이랑 검찰에 넘기지 마세요. 벌써 넘겼다. 거짓말 마세요. 선배 과장님 성격 제가 더 잘 알아요. 아직 준비 단계일 거예요. 그녀가 웃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일부러 엄마라고 불렀다. 이럴 때만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은 순간에만. 이건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건드리면 민우 오빠도 날아가고 손자도 어머니도 다 같이 무너져요. 그럼 너는 안 무너지냐? 수학이 넘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전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니? 제가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증거가 뭔지, 인정되는 진술이 뭔지, 어떤 라인을 타야 안전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종이 몇 장과 가족사에 얽힌 감정뿐이에요. 그걸로는 제 뒤에 있는 것들을 절대 못 이겨요. 그 순간 이 싸움이 단순히 며느리 한 명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세린아, 내 뒤에 있는 게 뭐든 간에 네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다. 뭐죠? 네가 법을 이용해서 짓밟아온 사람들이 다시 법을 들고 일어나는 거. 전화기 저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USB 그냥 지우세요. 그래 주시면 집은 어떻게든 지켜드릴게요. 마지막 유혹이었다. 집을 미끼로 건 거래.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나 자신을 바꾸라는 제안이었다. 미안하다. 나는 이미 내 집보다 더 큰 걸 지키기로 했다. 뭔데요 그게? 내가 평생 믿고 산 원칙. 그리고 내가 한번 외면해서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살. 그리고 네가 밟고 간 사람들의 이름. 나는 통화를 끊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아침과 달랐다. 훨씬 더 피곤하고 어디선가 부서져 내려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엄마. 그래. 오늘 법원장실에 불려갔어. 나는 숨을 죽였다. 뭐라고 하더냐. 가족사 때문에 재판부 신뢰가 흔들리는 건 곤란하다.
자진 사퇴를 검토해보라. 그렇게 말하더라. 그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다. 엄마, 나 판사 옷 벗게 될지도 몰라.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이 옷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옷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간 건지도 이제는 알아버렸다. 민우야, 네가 그 옷을 벗게 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다. 엄마는 쉬워 보이지? 그가 울먹였다. 엄마는 이미 은퇴했고 책임질 자리도 없고 난 아직 40대야.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 부당한 옷을 입고 사는 것보다 옷 벗고 내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게 훨씬 가치다. 엄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눈가를 훔쳤다. 그래. 엄마는 네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마지막까지 지켜볼 거다. 이번엔 우리 둘 다 도망치지 말자.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판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커버린 아들, 어린 시절 내 손을 잡고 법원 복도에서 길을 잃던 그 아이의 울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가장 아래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직서 김선옥. 국세청을 떠날 때 이미 작성해둔 것이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며 남편이 다시 한번 쓰라고 했던 그 문장들. 공무원으로서 지키지 못한 정의에 대한 마지막 사과를 담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여백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이 사과는 이제 나 자신의 비겁함이 아니라 내 아들과 당신이 남긴 이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접어 새로운 봉투에 넣었다. 앞면에 4글자를 적었다. 증거 인수인계.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인수인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이 법정 문 앞까지 왔다. 그날 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절박했고 숨을 고르려는 소리가 문틈 너머에서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민우였다. 새벽 시간에 양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셔츠 깃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얼굴색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들어오너라. 민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엄마, 세린이가 지금 감찰 조사받고 있어. 근데 문제는 민우가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궜다. 사돈님 회사 자금 흐름도 같이 걸렸어. 계좌 하나가 열렸어. 그것 때문에. 엄마, 조사 검사들이 나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어. 한순간 입술을 꾹 깨물었다. 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둘러싼 모든 권력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 맞아. 20년 전 그 사건. 나 알고 있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당시 하도영 씨 사건. 재판부에 조직적인 로펌 지원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난 그냥 못 들은 척했어. 그게 내 임용 승진에 미칠까봐. 엄마, 20년 전에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안 멈췄어. 민우의 두 손이 얼굴을 덮었다. 이제 와서야 무슨 판사야. 내가 뭘 심판한 거야. 어떤 얼굴로 법정에 섰던 거냐고. 나는 무너져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민우야, 아무리 늦어도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뭘, 어떻게 선택해? 진실을 말하는 판사가 되든지 진실을 피해가는 사람으로 남든지. 민우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는 내가 판사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밤하늘처럼 조용하고 바람처럼 흔들리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다. 부정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건 요구가 아니야. 그건 권유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흔들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절박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조태진의 긴급 상황. 선배님, 긴급 상황입니다. 또 무슨 일인데? 검찰 특수사부에서 방금 오세린 판사 집과 사돈님 회사 그리고 로펌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선배님 댁에도 조만간 압수수색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옆에서 민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20년 전 OSR 사건의 최종 민원인이 김선옥 선배님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20년 전 그날 민원실에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내던 그 남자, 그 뒤를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날. 내 이름은 그 사건의 민원 접수인으로 남아 있었다. 선배님이 악의적 가해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 참고인이라는 뜻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조사받게 된다고? 그래. 그럼 뭐가 달라져? 내 말 한마디가 아들 내 인생을 뒤집을 수도 있다. 민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아이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선택해라. 판사로서 책임질지, 아들로서 책임질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우가 벌떡 일어섰다. 누구야? 엄마 혹시? 나는 무겁게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와 들리는 목소리. 검찰 특수사부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우리 집 거실 공기가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압수수색의 시작. 문이 열리자 3명의 검사가 침착하게 들어왔다. 김선옥 씨 맞으십니까? 예. 20년 전 OSR 계좌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검사가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잠시 멈칫했다. 뺨에 남은 시퍼런 자국 때문이었다. 얼굴은 괜찮으십니까? 나는 담담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 얼굴보다 이 집에 찾아온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민우는 손에 쥔 서류를 보며 떨고 있었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 법원장실에서 내일 오전까지 진술 입장 제출하래. 나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봤다. 뭐라고 말할 거냐? 민우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엄마 말대로 할게. 뭐를? 판사 옷. 내려놓을게. 그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울리는 폭발음처럼 크게 들렸다. 민우야. 엄마, 나는 끝까지 싸울 자신이 없어. 근데 엄마는 있잖아. 그러니까 내 옷은 내가 벗을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번엔 엄마 대신 도망치지 않을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말이 나오면 오히려 이 순간을 흐릴 것 같았다. 오세린의 첫 번째 균열. 같은 시각 검찰 수사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오세린은 사무실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누가 USB를 넘긴 거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김선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그림자들. 국세청, 검찰, 그리고 OSR.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감정 싸움도 아니었다. 20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시체가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사들은 조용히 나갔다. 민우는 마지막까지 머리를 숙였다. 검사님, 저희 엄마는 죄 없습니다. 검사는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죄인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진실을 잡으러 온 겁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완벽한 정막에 잠겼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민우가 조용히 뒤따라왔다. 엄마. 왜? 엄마 얼굴. 그거 치료받아야 해. 그 말이 그제야 내 가슴을 가장 세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괜찮다. 내가 더 아픈 날들을 이겨내고 버텼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바람이 불었다. 우리 집 창문을 흔들었다. 20년 전 묻혀있던 진실이 지금 이 순간 법정 문 앞까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들은 판사 옷을 벗기로 결심했고 며느리는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20년 전 그 민원실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은 이미 법정 문턱까지 와 있었다. 이제 그 문을 열 시간이었다. 법정에 선 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원 앞에는 카메라가 숲을 이뤘다. 내가 국세청에서 일할 때도 많이 보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그 숲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낯설었다. 김선옥 어르신 맞으시죠? 오늘 증언하시게 된 심정 한 말씀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몰려들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딱 한 문장만 남겼다. 오늘 이 법정에 서는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억울해도 입 다물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같이 서는 겁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나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법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익숙한 눈빛이었다. 어르신. 하윤서였다. 하도영 씨의 딸. 오늘은 모자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긴장되니? 네. 근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20년 전 민원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울던 아이와 지금 내 옆에 선 이 젊은 여인의 모습이 겹쳐졌다. 윤서야, 오늘 너는 내 아버지 대신 서는 거다. 그리고 20년 전에 도망친 나 대신 서는 거기도 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끝까지 할게요. 법정 안은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기자들이, 그 뒤로는 노인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민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은 둘. 오세린과 그녀의 사돈이자 대기업 회장 오영숙이었다. 오세린은 몇 년 동안 TV에서 보던 그 정장 차림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그 옷이 더 커 보였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반면 사돈 오영숙은 끝까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의 자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본 재판은 20년 전 하도영 씨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로비 의혹, OSR 명의 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운용 및 재산 편취, 최근 노인 재산 강압 및 명예훼손 시도를 통합하여 심리합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뉴스로 듣던 사건들이 한 문장 안에 묶여 들려오자
사람들의 긴장도 한 번에 끌어올려졌다. 검사는 USB를 들어 보였다. 이 증거는 20년 전 피고인 오세린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 하도영 씨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사님이랑 얘기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계좌로 돈 넣으면 이번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정리해 준다고. 그 판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세린? 맞지? 나무 벽과 천장, 사람들 가슴을 타고 그 목소리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피고인석에서 오세린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 변호인이 급히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의 진위 여부는 아직 이미 국과수 감정 결과 편집 조작 흔적 없이 원본 그대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채택은 우선 인정하겠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다. 증인 김선옥. 나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겁기보다는 마치 오래 준비해둔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선서를 마치고 검사의 첫 질문이 이어졌다. 증인은 과거 국세청 특수조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 하도영 씨가 국세청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장면이 이제는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 되었다. 예. 그때 하도영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거래한 회사가 어떤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자기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자기가 모르는 금액들이 오르내린다고, 그리고 판사에게서 이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예.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세린 판사라고요. 법정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오세린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그 민원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숨이 막히는 질문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다. 그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속삭이듯 내뱉었지만 법정 안에는 아주 크게 울려 퍼진 것 같았다. 왜 도망쳤습니까? 윗선에서 이거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당 계좌는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잘못 건드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증인은 그 지시에 동의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남편과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잘리는 건 괜찮았지만 그들이 고통받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민원을 더 위로 올리지 못하고 접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 후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인은 최근 아드님의 판사직과 관련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증인이 보고 싶은 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 아닙니까? 법정 안의 사람들 숨이 멈춘 듯 했다. 나는 변호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복수도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억울하게 삶을 잃은 사람에게는 복수가 필요하고 그 복수를 정당하게 만드는 게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건 제가 아니라 이 법정입니다. 저는 단지 20년 전에 덮어버린 진실을 다시 올려놓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방청석으로 돌아오려는데 재판장이 또 다른 증인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 증인, 전 판사 김민우. 내 발걸음이 멈췄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우가 정말로 이 자리에 서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는 재판장 앞까지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전 판사 김민우입니다. 검사가 물었다. 20년 전 하도영 씨 사건 당시 처가 쪽과 관련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민우의 목이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재판장 쪽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예, 들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쳐 잡았다. 왜 안 했습니까? 제 진급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그 사건이 처가와 관련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재판 전에 이상한 계좌 얘기까지 들었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한꺼번에 내뱉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민우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늘 이 증언으로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내가 바라던 건 아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질 걸 알면서도 진실을 택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그 아이는 드디어 한 번도 내려보지 않았던 판결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고 있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증인은 어머님 김선옥 씨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똑바로 서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오세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변호인이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법정 안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그림이 떠오르고 있었다. 재판장이 정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증인 신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뚱.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자들은 서둘러 복도로 뛰어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맑은 빛이 서려 있었다. 나를 향해 작은 인사를 하고 그가 증인석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내 아들은 판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승리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다. 김선옥 어르신, 오늘 판결에 대해 한 말씀만.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작은 햇빛 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늘 저는 며느리 한 사람만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젊지 않아서, 목소리가 작아서 무시당해온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봐달라고 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다시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법정 문 앞까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법정에 선 건 늙은 시어머니 하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림자였다는 걸. 판결은 법정에서 나왔고 구원은 사람 사이에서 왔다. 선고 기일 당일 법원 앞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와 윤서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판장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오세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 그녀는 누구보다 굳어 있었다. 입술은 잿빛으로 말라붙었고 손등에는 깊게 박힌 손톱 자국이 보였다. 한때 승승장구하는 여판사라 불리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사돈인 오영숙 회장은 변호인 둘 사이에 앉아 끝까지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시선을 높여도 그 시선이 도달할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긴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끼어들지 못할 만큼 팽팽하게 조여 있었다. 피고인 오세린, 20년 전 하도영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재판 거래에 해당하는 비위가 확인됩니다. 오세린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다. 또한 OSR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재정 비리 및 불법 로비 정황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방청석 몇몇이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다. 그동안 기사로만 떠돌던 OSR 실체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인정된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마지막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다. 피고인 오세린에게 징역 4년, 법정 구속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다. 민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눈가가 붉게 번지는 걸 나는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 오세린의 엄마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이어졌다. 피고인 오영숙에게 징역 7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권력과 위엄이 오늘 이 법정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붕괴되고 있었다. 집행관들이 오세린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나에게서 어떤 감정을 찾으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시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게 사과였는지,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살려달라는 마지막 애원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용서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심판은 법정이 했고 나는 그저 20년 만에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봤을 뿐이었다. 아빠 보셨죠? 법원 앞 계단에서 윤서가 울었다. 눈물은 기쁨도 슬픔도 해방도 아닌 오랜 시간의 억울함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울음이었다. 어르신, 그녀가 나를 꼭 안았다. 아빠가 오늘 기뻐하실까요? 나는 윤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윤서야, 내 아버지는 오늘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준 걸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그녀는 더 크게 울었다. 20회 넘게 목이 막혀 한 번도 내지르지 못했던 울음이 오늘 비로소 터져 나오는 듯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민우 앞으로 마이크를 내밀었다. 전 판사님, 심경한 말씀만. 아내와 사돈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민우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전 오늘 판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제가 어머니와 달리 무서워했던 진실들, 그 진실이 오늘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제 법복 없이도 정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 아들은 법복을 벗었지만 오늘 비로소 사람이라는 가장 귀한 옷을 입었다. 3개월 후 치유와 회복. 3달 뒤
윤서와 나는 함께 노인권리보호단체 창립식에 갔다. 단체 이름은 OSR 피해자 가족연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고발 단체가 아니었다. 노인 재산 침해, 강압적 부동산 사기, 가족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폭력을 돕는 예방지원 단체였다. 누가 이 단체를 제안했냐고? 윤서였다. 그리고 민우가 두 번째로 도움을 주었다. 판사직을 내려놓은 후 그는 노인 법률 상담센터에서 일했다. 법원 대신 사람 옆에서 엄마 여기 사람들 도우면 조금은 속죄하는 기분이에요. 민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하루, 봄이 오는 어느 날 나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다. 작은 카네이션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보, 당신이 걱정하던 그 사건,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바람이 빗방울처럼 수목장을 스쳤다. 그리고 우리 아들, 당신이 바라던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웃었다. 이제야 우리 둘 다 빚을 갚은 기분이네요. 손자 민준이도 이제 다시 할머니 집에 놀러 온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른들의 비밀 앞에서 울지 않는다. 대신 윤서 언니와 함께 만든 노인 보호단체 소식지를 들고 와서 자랑한다. 할머니, 우리가 도운 할머니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세린이는 감옥에서 면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녀도 언젠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마지막 메시지. 카메라를 향해 나는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남겼다.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외면한 진실이 가장 큰 짐이 되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늦어도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한 세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상처가 나지만 가족 안에서 가장 깊은 치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다. 민우는 오늘도 상담센터에 나가고 윤서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편안하다. 뺨의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다. 20년 전 도망쳤던 내가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내가 되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다.